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앞선 조사에서 성접대와 뇌물 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를 모르며 별장에 간 사실 자체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지만 뇌물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오늘 연장돼 계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임 전 처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이 모레로 다가온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대책으로 떠올랐지만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사정이 달라 타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버스 노조의 파업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섣부른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이라며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북미 대화 교착과 북한 미사일 발사로 분위기가 경색된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핵 파일을 다시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며 양보 없는 비핵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업무가 끝난 뒤에도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갖가지 전화로 교사들이 사생활을 침해받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는 대책도 내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검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1억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2007년 무렵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그림과 현금 등 3천만 원 상당을 받고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윤 씨에게 줘야 할 1억 원을 포기하도록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받지 못한 돈을 제3자인 여성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업자 최모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수시로 용돈을 주면서 스폰서 역할을 했는데 액수가 2009년 이후를 포함해 모두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시효는 3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1억 원이 넘으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앞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범죄 혐의는 물론 윤중천 씨와 관계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씨 정말 모르십니까? 뇌물과 성접대 의혹 모두 부인하시나요? 두 번째 조사인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시죠. 윤중천 씨 진짜 모르세요? 사건의 발단인 성범죄 의혹 관련 사실은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지 6년 만에 김학의 전 차관은 성범죄 대신 뇌물 피의자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추가로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지난 8일 열린 재구속 여부 신문기일에서 임 전 차장은 석방이 되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며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버스노조 측이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홍 부총리가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류근종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은 오늘
홍 부총리의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류 위원장은 홍 부총리가 이 사안과는 관계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가 됐다는 언급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버스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자며 앞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주 52시간 시행으로 버스 대란이 벌어지게 됐다며 정부 대책도 서민 부담만 늘리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전국 경색 중인데 이 문제로도 의견이 나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사가 양보하면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전체 대중교통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대책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부작용으로 버스 대란은 예견된 사태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버스 요금 인상 압박과 버스기사 임금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전부라면서 서민 부담만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가 버스 요금을 올리고도 모자라는 돈은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정부 여당을 몰아붙였습니다. 이거 버스값 올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이 모자라는 것은 고용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다 우리 돈인 거 아시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버스 대란의 원인이 주 52시간 시행 특례 업종에서 노선버스 업종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대표 회동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일단 5당 대표들을 먼저 만난 뒤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1대1 단독 회담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건데 당사자인 한국당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보를 뒤로 하고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단독 회담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한꺼번에 만나면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당초 정책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 대표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그런 발상부터 고쳐야 합니다. 청와대는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와 민생 법안을 고리로 한국당을 압박했습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직접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5당 대표를 만난 뒤 황교안 대표와의 1대1 회동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종의 중재안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정치에 다음은 없다. 자신들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면서 당대표 회동뿐 아니라 여야 교섭단체 3개가 아닌 5당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생에 관심 없고 국회를 파탄낸 여당이 먼저 사과하고 그것만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꼬인 정국을 풀자고 하는데 한국당은 답이 없고 여야 4당만 추경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3당 중심으로 운영하자 이러니까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지난 주말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 회동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재가동을 두고 청와대와 한국당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5월 내 추경안 처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이후 처음 가진 수석 보좌관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 일관하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을 했는데 대통령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촛불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특히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뿐입니다. 험한 말의 경쟁이 아니라 좋은 정치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품격 있는 정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난달 말 국회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감금 등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에서 국회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소나 고발이 취소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내정된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오늘 김민석 현 민주연구원장 이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은 내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돌아오는 총선에서 정책과 인재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연구원이 이제 총선을 앞둔 좀 비상한 상황이니까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일종의 병참 기지로서 역할을 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인재가 차고 넘치는 당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좀 최선 다하려고 하고요.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선의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갑 지역구 의원인 김성식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그동안 인맥과 계파에 얽매이지 않았다며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 을 지역구 의원인 오신환 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과 혁신의 창당 정신을 되살리고 젊은 리더십으로 당을 화합하고 쇄신해 총선 승리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삼선 유성엽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며 현재 상태라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신임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늘리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히 구현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탄 그런 안이라면 저는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키기 전에 최대한으로 각 당 간의 합의를 좀 이끌어내서 뭔가 이 국회의원 의석수를 조금이라도 한 316, 17석 정도로 늘려서 지역구 의석을 최소화하거나 국회비, 의회비는 동결하더라도 좀 의석수를 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런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에서 납치됐다가 구출된 우리 국민이 정부가 철수를 권고하는 말리에서도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여행 경보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6개월 전부터 세계 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로코에서 세네갈을 거쳐 말리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를 지나 베냉으로 향했는데 국경 부근을 지나던 버스를 무장교환이 습격하면서 함께 있던 미국인 여성과 함께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납치된 곳은 정부가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곳. A씨가 거쳐갔던 말리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라는 철수 권고가 발령된 지역입니다. 현행 여권법에 따라 여행 금지가 발령된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철수 권고나 여행 자제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따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행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여행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단 납치가 발생한 지역을 철수 권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여행 경보가 없는 베냉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 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강원랜드 인사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가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이 사건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청탁과 적극적 조작 행위가 있어서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내외적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일 종가보다 10.5원이나 급등한 1달러에 1,188원을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환율이 1,180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17년 1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장중한 때 1,188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달러 강세를 점치는 심리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역시 미중 무역 전쟁 영향으로 코스피도 2080선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38% 하락한 2079.0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4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70억 원, 1,300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지만 개인이 2,58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에 우리 경제는 수요 위축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5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여전히 저조하지만 소매 판매액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소비 둔화세가 다소 완만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DI는 지난달 경기 둔화에서 부진으로 한 단계 높인 경기 우려를 2개월째 유지했습니다. 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겠다는 입법이 국내에서 끝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퇴한 공익위원 8명의 인선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입법의 무산, 공익위원들의 사퇴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는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위해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해온 공익위원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빚어진 점을 의식해 새로 위촉될 공익위원회 인선 기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선임한 이후에 좀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그런 평은 안 받으시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회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 최저임금 속도 조절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절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이 장관은 다만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회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공정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업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해당 병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7명을 동원해 서울 청담동 H성형외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다 가져올 수는 없었다며 수사에 필요한 진료 기록부를 추가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심사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나 가게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동네 주폭에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2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였는데 무려 1,7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취해 응급실에 온 한 남성이 욕설을 말리는 의료진의 뺨을 때립니다. 이번에는 만취한 남성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엎어버립니다. 밥 좀 먹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생활 속에서 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동네 주폭. 경기 남부권에서만 2달 사이 무려 1,700여 명이 붙잡혔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전체의 80%에 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안마시술소에서 700만 원을 뜯어내거나 기자라고 속여 작은 건설 현장을 돌며 2,300만 원을 챙기는 등 약점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기들도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까 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했다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불렀다거나 이런 경미한 위법 행위에 관해서는 그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분을 연책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이제 신고를 유도를 한 거죠. 공공장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이나 택시 등에서 폭력을 행사하다 붙잡힌 비율이 20%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는데 심지어 전과 29범에 상습 주폭도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요구가 됩니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61명을 구속하고 앞으로도 생활폭력 예방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오후 충북 제천에 있는 제2바이오밸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폭발 경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폭발 사고가 난 업체는 충북 제천 제2바이오밸리에서 휴대폰 정전기 방지제와 OLED 중간재 등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폭발은 오후 2시 반쯤 일어났습니다. 폭발에 이어 화재도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근로자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49살 김모 씨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48명과 펌프카와 물탱크 등 장비를 동원해 10여 분 만에 진화하고 부상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를 시운전하던 중 에틸렌이나 벤젠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충북 제천에 있는 제2바이오밸리 공단 내 업체에서 폭발 사고에 이어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38살 이모 씨가 숨지고 49살 김모 씨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난 업체는 제천 제2바이오밸리에서 휴대폰 정전기 방지제와 OLED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인력 48명과 펌프카와 물탱크 등 장비를 동원해 10여 분 만에 진화하고 부상자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를 시운전하던 중 에틸렌이나 벤젤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YTN 김동호입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의 왼쪽 뒷바퀴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바닥 일부가 파손되고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여고생 등 승객 1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와 승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의 휴식을 방해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퇴근 후 학부모 전화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임시 처방이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교권 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 교의 담임 교사와 생활 지도 교사 등입니다.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학부모에게 알려져 퇴근 후에도 전화에 시달리고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담임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이러면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퇴근 후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당직실 번호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90% 가까운 교사가 퇴근 후나 주말, 공휴일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으며 80% 정도는 이로 인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이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든 하나의 전화로 2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든 예산 지원 문제가 생기는 데다 퇴근 후 전화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501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많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대학 교수가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올린 연고 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도 연고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린 5개 대학 교수 7명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 저자로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경일대와 포항공대, 청주대, 가톨릭대, 서울대 등 5개 대학 7명의 교수는 12건의 논문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습니다. 대학 측의 부실 검증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연구에 실제 참여했더라도 검증에 문제가 있는 논문이 8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연구비가 지원된 신한건은 연구비 지원 부처에 재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 부정으로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교수 자녀에 국한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별로 보면 미성년자가 공저자인 논문은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경상대, 성균관대 순이었습니다. 서울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이름을 올린 논문도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국내 대학 교수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0개 대학의 교수 574명이 최근 5년간 부실학회로 드러난 와섹과 오믹스에 총 808차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학회에 7회 이상 참가한 교수가 7명이었고 이들 중 5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구 부정 행위자로 판정되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퇴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과거 정권 시절에 있었던 비핵화 협상이 북한의 추가 핵 생산과 외교적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밤 연설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했던 과거의 시도와 합의들은 단지 더 많은 북한 핵과 미국의 외교적인 실패를 낳을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대북 외교는 미국이 다시는 북한의 핵 파일을 또 열어볼 필요가 없도록 분명히 하는데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강성훈 선수가 생애 첫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PGA에 진출한 지 9년, 159개 대회 출전 만에 이룬 감격의 우승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성훈이 마지막 우승 퍼트를 마치고 우승의 감격을 맛봅니다. 2011년 PGA 투어에 데뷔한 지 9년째, 159번의 도전 만에 이뤄낸 꿈같은 첫 우승입니다. 최경주와 양용은, 배상문과 노승열, 김시우에 이어 세계 최고수들이 겨루는 PGA 투어에서 우승한 6번째 우리나라 선수가 됐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전날 악천후로 마치지 못한 9개홀까지 마지막 날에만 27개 홀을 도는 강행군이었습니다. 강성훈은 7번 홀까지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선두 자리를 내줬지만 8번 홀부터 3홀 연속 버디로 다시 선두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15번 홀에서는 6.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리며 단숨에 2타차 선두로 나섰습니다. 16번 홀에서도 버디를 추가하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승 상금 약 16억 원을 거머쥔 강성훈은 다음 시즌 PGA 출전권과 함께 내년 마스터스 출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일단 정말 어릴 적부터 골프 칠 때부터 타이거 우즈가 PGA 투어에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 나도 정말 저기 가서 우승하고 싶다고 정말 생각했고 꿈꿔왔었는데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게 돼서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강성훈과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친 맷 에브리와 스콧 피어시는 나란히 공동 2위에 올랐고 장타자 브룩스 캡카가 20언더파 4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최경주 선수가 유망주 선수들과 함께 연습 라운딩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SK텔레콤 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귀국한 최경주는 본 대회를 앞두고 열린 재능 나눔 행복 라운드에 참석해 국가대표 김동은 등 남녀 주니어 선수 3명과 함께 대회 코스를 돌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SK텔레콤 오픈에 출전하는 남자 프로 15명과 유망주 선수 45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LA 다저스 SNS 공식 계정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공 던지는 사진은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저스 이름 밑에 한국 괴물이란 한글이 저 위에 보이시죠? 구단에서 공식적인 한 줄평을 이렇게 한글로 표기하며 류현진 선수를 추켜 세운 겁니다. 감독과 동료들의 칭찬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저스 최고참 투수는 100% 저평가된 투수가 바로 류현진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다죠. SNS에도 국내 팬들의 흥분 섞인 응원이 많았는데 역시나 부상 없이 마운드를 지켜달라는 주문이 대세였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계절의 시계는 초여름을 가리키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광주 29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고요. 오늘 동풍이 불며 선선했던 동해안 지역도 내일 강릉 24도 등 예년보다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제주와 남해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먼지 걱정은 조금 덜었지만 자외선과 오존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대전도 14도, 부산은 17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 청주와 대전, 대구는 28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25도를 웃도는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퇴근길 종합뉴스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